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이 보관했던 국군 전사자 64구 국내 송환의 의미에 대한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김주환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0일이었죠.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했던 국군 전사자 64명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군의 날 오전에 열렸던 유해 봉환식, 우리 원승현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에서는 국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왜 10년이 넘는 기간 국군 유해가 미국에 있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잠시 6.25 전쟁 당시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1950년 10월에서 11월 장진호와 평안북도 개천과 운산 지역은 미군과 중공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과 사투를 거듭하면서 철수하다 부대원의 절반가량인 7천여 명 정도가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북한과 미국은 미군이 주로 싸웠던 곳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여 년간 유해 발굴을 계속했고 400여 구의 유해와 유품을 수습했습니다. 네. 이후 북한은 이른바 K208로 부르는 이들 유해를 208개의 상자에 담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유해를 다시 미 델라웨어주에 있는 미군 유전자 감식 실험실로 보냈고 법의학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다시 하와이에 있는 DPAA,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구로 보내 다시 유전자 감식 등 오랜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국군 유해 송환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인가요? 왜 이 시점에 국군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미 실종자 확인국은 그동안 유해가 동양계로 확인될 때마다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내용을 우리 군 유해 발굴 감시단에 알려왔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에 배속돼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 카투사 유해 12구에 귀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들어 이런 작업에 속도가 났습니다. 미국 측이 올해 초 감식한 400여 구의 유해 가운데 70여 구가 동양계로 확인됐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인데요. 이후 우리 군 유해 발굴단이 동양계 유해 70여 구의 샘플 220여 개를 넘겨받아 정밀 감식 작업을 벌였고 이 가운데 이번에 돌아온 64구의 유해가 국군 전사자로 최종 확인된 것이 지난달이었습니다. 나머지 6에서 7구의 유해는 추가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 여부가 가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됐던 미군 유해 55구를 지난 7월이었죠. 미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김주환 기자, 이게 단순히 합의사항을 이행했다는 그런 의미 외에 어떤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하는 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마 지난 7월이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를 거쳐서 미 하와이로 보냈습니다. 당시 하와이 히컨 공군기지에서 열린 유해 봉환식에서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자는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영웅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우리 장병들이 고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유해 봉환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의 훌륭하고도 사랑하는 전사자들의 유해를 고향으로 보내는 과정을 시작하는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 합의의 합의 정신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취한 행동을 선의의 행동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선의의 행동들을 미북 양국이 지속해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행동들이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이나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로 이어지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신뢰 쌓기 부분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6.25 전쟁 당시 적성국이었던 중공군 유해가 발굴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역시 신뢰 쌓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굴된다고 합니다. 이들 유해의 경우 경기도 파주 적성면에 있는 중국군과 인민군 무역에 임시로 안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중 간 신뢰 쌓기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보도 내용에 따르면 판문점 군사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은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므로 판문점 주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유엔사 입장은 어떤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남과 북이 지뢰 제거를 시작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측 구역에 대해서는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난 3일 미국의 소리 방송도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정전협정의 정신과 최근 이루어진 남북한 간 포괄적인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뢰 제거 작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지뢰 제거 작업 도중 의료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몇 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 의료 수송 자산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 의료 수송 자산이라는 것은 미군의 더스트오프를 말합니다. 더스트오프는 보통 파일럿 2명과 안전 담당관 2명, 구급대원 한두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송 능력과 헬기 내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군 사령부가 승인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남북한 동해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인력과 물자, 차량 등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문을 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위한 우리 측 관계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요청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북의 전향적인 평화 협력 조치에 관해 유엔사가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남북한이 어떤 종류의 협력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죠. 청와대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었는데 동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공동 현지 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회의 요지였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올해 안에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현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발표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 사령부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엔사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남북은 경의선철도 북측 구간을 공동으로 조사하려다 유엔사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승인을 내주지 않은 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서해선 철도 연결 사업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의 합작금지 조항에 위반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75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는 북한과의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군 유해 송환 관련 보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9월 27일에 있었던 YTN DMB 9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TV를 보면서 박광욱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사한 컨텐츠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학습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듣고 말았으면은 그 팩트가 뭘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했을 텐데 계속 듣다 보니까 상반된 내용들의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힌 5조 1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동창리 그 ICBM 발사대를 폐기하겠다. 그런 것들의 조항들이 나오는데 이미 다른 언론에서 보면 위성사진이나 7월달, 8월달에 보면 위성사진에서 다 폐쇄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포착이 되었고 뉴스에 릴리즈가 된 내용들인데 그게 합의문에 들어간다는 거와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과 새로운 뉴스와 어떤 좀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한 첫날 이제 아침 8시, 10시 그 상황인데 그 앵커와 이 진행자, 다른 진행하는 기자 그리고 이제 패널이 있는데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얼굴 그다음부터는 계속 화면만 나오고 이제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간에 또 기자가 또 바뀌어요. 또 패널도 바뀌고 여기까지 하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 기자하고 누가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는 라디오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누군지 상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 앵커는 누구고 또 기자는 누구고 또 패널은 누군지. 그래서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그림이 전송되기 때문에 그 한 장면도 놓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측 귀퉁이나 좌측 하단 귀퉁이에 말할 때 한 번쯤 그 말하는 사람 얼굴을 좀 보여주면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상상이 될 텐데 계속 그림만 거의 같은 그림만 계속 보여주면서 말하는 사람이 전혀 얼굴이 상상이 안 되니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다. 혹시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상한 말 하진 않을까 유심히 들었는데 아주 깊이 있게 정말 또 쉽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기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설픈 패널을 데리고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그 분야의 전문 기자들을 이럴 때 한 번씩 써먹는 거 제대로 한 번. 그래서 국방 분야 전문 기자도 있을 것이고 통일 외교 분야 전문 기자도 있을 것이고 과학 분야 또는 등등 제 분야의 전문 기자를 다 키우고 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런 전문 기자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쉽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YTN DMB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프로그램 한번 쫙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렇게 없어졌던 프로그램도 많고 또 어떤 프로그램,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400회 특집이 이미 됐더라고요. 또 이지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40회 가까이 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수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런웨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창업 런웨이라고 해가지고 좀 패널처럼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자료 화면이 나가는 그러한 좀 형식의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캠퍼스 24도 예전에는 좀 상당 기간이 할애돼가 그 시간이 할애돼서 각 학교에 이렇게 설명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캠퍼스 뉴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파격적으로 좀 변형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요. 4년 동안에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YTN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 양이 워낙 많아서 그랬겠지만은 2박 3일의 전체 일정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동안 또 계속 이제 또 그 외국에서의 반응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 등이 좀 마지막 날 뉴스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좀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잘 보도가 되었지만 그동안의 뭐 역사적인 뭐 과거와의 좀 연결고리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뭐 정상회담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도가 함께 이루어졌으면은 더욱 좀 깊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간중간 진행자들이 동의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 무심코 쓰는 일본어 투 낱말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납득, 수순 뭐 이런 거, 나토쿠, 대슌 뭐 이런 건데 그런 단어 물론 이제 일본어 투 뭐 낱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낱말들을 다 빼버린다면 말을 읽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울 정도긴 한데 그래도 좀 그 주의를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나운서실에서나 이제 뭐 그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뭐 만들어가지고 이런 단어는 뺍시다 뭐 해가지고 그 편집국에 이제 편집국이래 그 보도국에 이제 그 게시해 놓는데 이제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좀 고쳐갔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 기자 아나운서 대상으로도 좀 물론 이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말 교육 좀 그 사내에서라도 좀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생각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생각되어집니다, 뭐 보여집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이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박광옥 의원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면들이 보이면서 패널들의 얘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때그때 상황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의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런 외교적 정보라든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정보를 줘서 좋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이제 누구 얘기인지 모르는 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거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8월 17일자 도심 속의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것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 그 구석구석 코리아의 100회 축하 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MC 그 외국인 MC한테 뭐 감사패도 전달하고 MC가 뭐 자기 집도 소개하고 이런 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너무 좀 방만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구석구석 코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리 축하를 하는 건 좋지만 이 타이틀은 서울인데 왜 갑자기 가평이 나오는 것인지 이게 그리고 가평하고 서울 사이에 무슨 뭐 좋은 경치를 보여준다든지 가평이 서울에서 가깝다라든지 이런 멘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가평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 시간은 흐르죠. 그래서 이게 한 10분 이상이 막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서울에 또 두 곳을 갑니다만 서울에 대해서 좀 더 좀 집중했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또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 같으면 19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12분 예전처럼 10분대에서 컴팩트하게 또 운영을 해주는 것이 더 긴장감이 있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YTN 뉴스 가운데 통계 자료를 인용할 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 정보가 빠져 있고 신조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울산지방경찰청이 시행 예정인 사적연락금지법을 소개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을 소개하면서 펜스 룰이란 용어를 자막에 썼는데요. 펜스 룰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족 이외의 여성과 단둘이 있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나온 신조어인데 배경 설명 없이 등장해 낯설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광화문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용한 통계자료 그래픽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광고 홍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년 실업 문제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교수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서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10%라는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언론들이 역대 최고 내지는 IMF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이어졌습니다. 역대 8월 실업률과 비교하면 이번 수치는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로 크게 어려웠던 시기였던 바로 다음으로 실업률이 높았음을 강조하는 보도였는데, 이는 우리의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현재의 상황이 고용 위기에 해당됨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한 개념인 확장 실업률의 경우 23%에 달해서 사실상 청년 5명 중 1명꼴로 실업 상태임을 보도하였습니다.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소득과 정체성 및 일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납세를 통해 국가의 기능 유지에 기여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미국이 자국 내로 공장을 유치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도 자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크며, 각국의 대선 공약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는 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내 언론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 실업 문제 보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은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을 과거 가장 고통스러웠던 IMF와 비교해서 지나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임은 맞지만 경제 위기 상황과 비교할 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언론이 지나치게 위기를 강조하고 과장한다면 사회적으로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청자들은 과잉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IMF 기간과 비교하는 것은 위기감을 지나치게 고양시키는 보도이며, 이러한 보도로 인해 기업이 더 인력을 뽑지 않고 청년들은 위기에 앞서는 위기감 조장 보도에 의해 구직 활동을 단념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보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까지 포함한 확장 실업률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고급 일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언론에서 제시한 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상대적으로 단순 노동에 해당되는 직종인데, 이를 함께 묶어서 일자리 문제와 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와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구분되어서 보도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위기에 대한 원인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매우 상반되는데, 이는 경제기사마저도 정치기사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위기인 것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며, 청년 취업도 이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 보도 경향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용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의 제조업 부진 또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이지 소득주도 정책, 즉 분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보도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기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상을 분석하여 기자의 전문 역량으로 정답에 가까운 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사정 악화를 모든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일자리에 비혼 결심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 뚜렷한 조사 없이 몇몇 인터뷰에 의지하는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해결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